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 곳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근우 기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대구 범어 2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현우 기자는 어느 투표소인가요? 네, 광주광역시 첨단 2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각입니다. 김근우 기자, 지금 투표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오전 6시를 기해 이곳 대구에서도 일제히 사전투표소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투표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출근 전에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선거인은 대구가 204만여 명, 경북은 220만여 명입니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대구 150곳, 경북 323곳에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는데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20대 대선에서도 38%대에 그쳤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보수 진영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도 많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에 앞서 전 과정을 공개 시연했는데요.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1시간마다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화면도 24시간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역시 적극적인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만큼 이번 선거에서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이곳 대구와 경북에서 80%대의 득표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도 상당한 걸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은 처음으로 30%대 득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기존 승리 공식대로 82%대 득표율을 기록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근우 기자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지금 뒤로 투표를 진행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간간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시민들 모습 많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사전투표소는 소중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 6시 투표소가 열리기 전부터 수십 미터에 이르는 줄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일은 이틀 모두 평일인데요. 이 때문에 일찌감치 투표를 하고 출근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전투표소는 광주 96곳, 전남에는 298곳이 설치됐습니다. 선거인 수는 광주가 119만 4천 명, 전남이 155만 8천 명에 달합니다. 광주와 전남 사전투표율은 역대 선거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높은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광주 48%, 전남 51%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투표 모의 시험을 하며 최종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투표소에는 투표하는 사람 주소에 따라서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나누어지는데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하면 되고요. 그리고 관외 유권자는 기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봉함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또 투표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했는데요. 24시간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를 통해 공개하고 또 공정선거 참관단이 전 과정을 지켜봅니다. 특히 광주 선관위는 유권자가 몰리는 주요 투표소 8곳에 정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와 광주의 사전투표소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21대 대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근우, 나연호 두 기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범보수 단일화는 사실상 실패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談판을 위해 만남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영남권 유세를 마치고 상경한 자정쯤 이 후보를 만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 후보는 이미 국회 밖으로 이동해 회동이 불발됐습니다. 김 후보는 박대출 사무총장, 이만희 수행실장,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등과 함께한 1시간가량 회관에 머물며 이 후보 측과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선출될 새 대통령은 일단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선거 이튿날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통령실로 역사상 최초로 출퇴근하던 대통령은 1060일, 임기 절반을 간 넘기고 파면됐습니다. 초기 예상했던 비용 500억 원을 넘겨 건물 개보수와 국방부 등 연쇄 이동까지 관련 예산이 무려 1조 원에 이른다는 등 임기 내내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용산 시대는 무엇을 남겼을까? 이 파격 소통이라며 대통령실이 자랑하던 출근길 약식 회견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다가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와 설전 끝에 194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누가 정권이에요 이거? 이렇게 독재적으로 한 게 어딨어요? 역술인 관여 의혹에 미국의 도감청 논란,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까지. 불명예 퇴장한 대통령과 함께 용산시대도 기로에 섰습니다. 대선 이튿날 취임하는 거리선거인 만큼 새 대통령도 당장은 용산에 짐을 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쪽과 정부 청사가 모인 세종시에 행정수도 털을 잡자는 쪽으로 크게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운영 효율성과 보안, 경호상의 문제, 이전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얽힌 고차 방정식입니다. 새 행정부 수반의 첫 번째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선 관련 기사들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요. 선거 때마다 은근히 헷갈리는 투표소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꼭 챙겨야 하는 건 신분증이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긴 한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안 됩니다. 투표소와 기표소 안 투표용지를 촬영한다거나 그걸 SNS에 올리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대신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괜찮습니다. 손바닥 손등에 기표 용구를 찍거나 엄지척, V를 인증샷도 환영입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도 SNS에는 얼마든지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 나 몇 번 찍었다라고 알리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라나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대선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신분증 꼭 챙기고 사전투표소 방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정책과 비전은 없고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만 가득했던 막장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후보들은 서로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된 정보들도 쏟아졌습니다. 먼저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는 탄핵 횟수가 13번인가 14번밖에 안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기준으론 맞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1건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발언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도 검열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권한은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미국에 대체 방안을 제안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각각의 인상분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보자들은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피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의제와 구체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후보자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누구는 아랑곳하지 않나 봅니다. 칼로 긋고 구멍 내고 낙서하고 담뱃불로 뒤지고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훼손해 놓은 벽보는 지역 선관위 위탁업체 직원들이 수거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많을 땐 하루에 10건까지 신고가 들어오는데 2-3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하네요. 표로 심판하면 되는데 왜 벽보를 찢는지 모르겠다는 게 업체 직원들의 말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혐의로 690명이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에 1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요. 673명은 수사 중입니다. 이전 선거들과 비교하면 단속된 사람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선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 정서가 심해지면서 선거 벽보가 애꿎은 분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저성능 인공지능용 칩 판매까지 금지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죠. 중동 순방 때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인공지능 칩 H20 판매를 금지해 엔비디아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들이웠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1분기에만 5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동행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휴메인과 최신 AI 칩 18,000개 이상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하면서 엔비디아는 총 4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본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엔비디아를 염두에 두고 반도체 제품을 최대 9조 원 넘게 사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협력사들이 최신 AI 제품 블랙앤렉 GB200의 인도 지원을 불러왔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에 속도를 내는 것도 호재입니다. You get this incredible graphics card here, Blackwell. We're going to shrink it and put it in there. Does that make any sense? Well, you can't do that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도 관세에 대한 연준의 위기감이 반영된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AI 칩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 카드로 급부상했고 미중 관세 휴전의 승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대선처럼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 대선, 이런 것도 정말 보기 힘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1대 대선 공약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앞서 문을 열면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공약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있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각 후보를 대표하는 1호 공약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단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경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 성장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특히 이제 AI 산업 분야라든지 이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을 AI로 이끌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쪽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후보 쪽이다 보니까 이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멘트, 그런 어떤 슬로건이 같이 따라 붙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긴 한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은 양당의 두 후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양당의 두 후보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쪽은 AI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 후보 쪽은 AI 더하기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약간 관점이 다른 입장에서 정부의 효율성 강화 및 이에 따른 어떤 정부의 효과적인 운영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후보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화두는 AI인 것 같습니다. AI 투자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투자를 확대하려면 생태계 조성이나 인재 육성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전략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책집, 이거 공약집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약집이란 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 뭐 최근에 최근에 신문 기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석을 해봤더니 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결국 뭐 200조 가량의 돈이 들 것이다라고 이게 우리나라 예산에서 할 수 없는 범위에 큰 정책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만 이제 비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세워서 결국 데이터 센터 위주의 하드웨어 위주의 어떤 강화책을 내놓고 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뭐 청년 인재 20만 양성까지 하고 국가 AI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놓으면서 이제 AI 정책을 피겠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역시 뭐 AI 전략 부총리 시설한다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실 소프트웨어죠. AI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공공 데이터 특히 많다고는 하지만 공공 데이터 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는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좀 강하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공공 데이터 쪽에서는 문제가 있고 민간 데이터는 또 잘 팔지. 그러니까 민간 데이터 잘 팔리려면 데이터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민간 데이터는 또 구하기 어려운 현실. 일단 데이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응용 산업 관한 문제.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은 서비스인데 서비스란 것은 의료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 AI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응용 회사를 발전시킨 AI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 결국은 이 데이터라는 인풋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웃풋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응용 기업들이 중요한데 이런 응용 기업들에 대한 얘기는 잘 나오지 않고 흔히 보면은 좀 정책적으로 선명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데이터 센터에 짓겠다, 뭐 인재를 크게 육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것은 인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력을 뭐 20만 명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이야기,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내용상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 인력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AI 인력이 지금 우리나라 유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0% 이상 그러니까 AI 인력이 나오면은 40% 이상 해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뭐 오픈 AI 그 직접 관련 분들도 오셨는데 한국인 분들도 계신 것처럼 한국인이 굉장히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력 유출국에서 어떻게 인력을 유지하면서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전반적인 것, 임금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용이 없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AI를 육성하겠다 이 큰 틀의 뜻은 좋은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공약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I 산업 육성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AI라는 게 워낙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에너지 정책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후보들 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에서는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란 것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야기고 탄소 감축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혹은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어떤 대명제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김문수 대표는 원전의 비중을 확대시키고 한국형 소형 원자로 결국은 소형 원전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력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소형 원전의 기술을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 결국 원전 확대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고 원전이 결국 비용적인 차원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기후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에너지 중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EU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에너지 공급의 문제를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쓸 것이냐 아니면 원전 위주로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이냐 이런 차이에서 이재명 후보와 다른 두 후보 간의 어떤 차별점들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워낙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탈원전 추세들 이런 정책들을 많이 철회하는 추세고요.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늘리겠다 이런 방향성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탈원전을 이야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해서 에너지 자원을 복충하겠다는 이런 관점으로 아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단가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리적으로 좋지 않다.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전 용량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 시설을 놓을 만한 데가 또 만만치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하시는 많은 분들은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미래 전력을 공급하기엔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큰 에너지, 대용량의 에너지 설비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수소 에너지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진짜 친환경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간 단계, 갑자기 AI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전기 수요가 늘어날 때는 원전 확대를 늘리면서 대신에 이제 기술력 발전을 통해서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또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하겠다. 처음에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가 공약집에서는 35%로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애초에 좀 불가능한 수치였을까요? 60%의 비중을 봐야 되는데 그 기존 원전은 35%, 그다음에 아까 소형 원자로가 쓰는 SMR을 25%를 이야기했는데 이 SMR 부분을 뺐다라고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상용화는 쉽지 않은 분야고 특히나 이것들을 해외 여러 군데에서도 좀 실험을 해보면서 안정성 같은 것들을 10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기술이라든지 이런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조금은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25%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는 조금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 원전을 늘려서 이렇게 간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뭐 35%는 최소 수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원전 비율을 60%까지 높인다. 이렇게 한쪽의 그 전력을 한쪽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실은 이제 원전의 특성이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후에 조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바람의 방향 변화라든지 또 일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력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원전의 강점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굉장히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들, 결국은 이 우리나라 전기 수요란 것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변하고 방과 낮에 따라서 변하면서 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60%가 맞느냐 다르냐에 대해서는 조금 수치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올리는 거, 그러니까 원전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기 때문에 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계절적으로 변하거나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전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 계획이 나와야 원전 60%가 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자본시장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법 개정 통해서 주주 보호에 초점 맞추겠다라고 밝혔고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해서 세제 혜택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뭐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이제 소액 주주의 보호 강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 주가가 낮은 것의 원인이 소액 주주의 권한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은 주주의 가치가 오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이해도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로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려는 인센티브들을 더 주려 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이제 상법 개정 얘기가 조금 연동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적 분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런 데서 대기업들이 물적 분할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금지 사실 상법 개정 내용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5천까지 만드는 어떤 주가 부양책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가가 낮은 것이 소액 주주의 보호가 안 되고 배당 같은 것 결국은 이 소액 주주 보호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낮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처럼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로 소유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는 관점이 있는데 이 후보군들이 이런 관점들이 좀 첨예하게 다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5천 시대 이런 것들도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시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활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상 기업의 육성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5천이 되는 거는 정부가 나서서 버블을 만들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밸류 다운 팩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 다운 팩터란 건 어떤 것이냐면 뭐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하다, M&I 시장이 너무나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장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기술 규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산업을 만들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풀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들이 이런 소액주주 보호라든지 배당 부분, 수익 부분도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술 관련 규제를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관련해서 뭐 유연하게 좀 유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 성장 관점에서 보면 이런 체제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의견들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이번엔 그렇게 전면적으로 뭐 김문수 후보가 조금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 뭐 기업 측에서는 좀 우려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지 않으면 뭐 항시 늘어난 규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화두였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 보니까 후보들마다 그렇게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제 뭐 공급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이제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계속 늘리려고 해야 하는데 사실 목표치를 달성한 어떤 정보들이 거의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부동산 개발이 좀 특징적인 성격.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택지를 구입해서 그리고 그 택지 안에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동산 공급 자체를 계속 내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차별점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 강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스마트 신도시 조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혼 3년, 첫 아이 3년, 그다음에 둘째 아이 3년 해가지고 청년 주택에 매년 뭐 공급 같은 걸 늘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개편 계속이라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작은 평수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84제곱미터보다는 작은 평수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애 맞춤형 세제 감면이라는 것은 집을 살 때 취득세,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분들은 집을 많이 사니까 취득세를 많이 감면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집을 팔아야 될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을 감면해준다는 어떤 생애 맞춤형 감면 구조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는 공급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 공급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최근에 특히나 공사비가 오른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그 택지 매입 같은 것들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은 많은 것 같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픽이 있는데요. 여기 이 그래픽을 보면서 후보별로 눈에 띄는 것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거기에다가 이 4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나 언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재명 후보 혹시 대통령 되신다 그러면 임기 기간 내는 조금 어려운 이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든지 막혀 있고, 특히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서 교통망 같은 것들이 잘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뭐 GTX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막히면서 GTX-B라든지 이런 GTX-C라든지 이런 어떤 광역교통망들이 잘 형성이 돼야 스마트 신도시 같은 것들 육성하는 데 있어서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체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해관계를 해결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신도시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 못한 거 역시 사실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결국은 지정하면은 어떤 부분을 지정하면은 그쪽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만 하는 의견들은 아무래도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조금 유보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뭐 개인 전략적으로 유보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김문수 후보는 주택 수가 아니라 집값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하고 또 지방 다주택자 세제 감면하겠다. 이런 방향, 세제 개편 방향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금액수로 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주택 숫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군데 뭐 3억, 4억, 5억 그러니까 작은 주택을 가진 것보다 사실 강남 아파트에 뭐 굉장히 비싼 몇십억짜리 집을 가진 것이 세금을 결국은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부세 기준 같은 것들을 총액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방,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지방의 공실률 같은 것들, 그래 분양률 같은 걸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을 많이 늘리면서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늘리면서 집을 사려는 인센티브들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식 자체는 뭐 현실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평성의 문제인데 집을 숫자로 보느냐
혹은 집을 금액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숫자로만 볼 때는 또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 문제는 지금 숫자가 늘어나면서 흔히 말하는 중과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금액 기준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 현실적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의견들을 뭐 설득할 수 있는 의견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에 대한 또 그러니까 작은 집들을 사면서 투기에 대한 내용들은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할 내용들이 나오긴 해야 된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평형보다 작은 평형수 주택 공급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로 밀어봐서 이제 청년 신혼부부 겨냥한 정책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공급 목표가 없네요. 사실 이제 공급 목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걸 설정하는 순간 이게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나 마찬가지로 스마트 신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지역에 내가 설치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이 중소형 주택 공급 역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몇만 호 공급한다는 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그러니까 몇 정부를 거치면서 공급 정책들이 굉장히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감내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책 방향 자체는 이제 좀 소형을 공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건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에 대해서 좀 혜택을 많이 주는 특히나 이제 세제 감면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혜택을 많이 주면서 가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에너지, 금융, 부동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대선 주자들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새로운 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협상. 지금 트럼프가 7월 8일까지 협상을 하고 상호 관세를 그때까지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거 타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을 두고도 양대 주자 가운데 기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천천히, 김문수 후보는 즉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정권의 연장선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정책에 대응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부하고 이제 산업통상부가 결국은 주축이 돼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단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정권이란 것이 바뀌어야 되는 정권들이고 바뀌어야 되는 정권들은 이제 행정부가 했던 내용들을 재검토를 한번 엄밀하게 하고 이 재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 카드를 다시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정권의 차이, 그 기존 현 정권의 행정부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라든지 현대차 등은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이라든지 첨단 분야 같은 것들이 미국에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 이런 것 안건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이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 정책 기조, 지금까지 협상한 것들을 너무 바꾸는 것들은 좀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어차피 6월에서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결국 협상을 해야 돼. 6월 4일날 되면은 7월 8일까지 협상하는 것이 맞는데 한 달 안에 너무 바꾸는 것은 좀 위험할 수는 있다라는 의견 정도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기 행정부의 협상력을 평가해 볼 만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경제 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통위를 열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유력해 보이죠?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최근에 KDI가 우리나라 가장 뭐 유명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경제 전망 기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낮춰버렸거든요. 올해 낮춰버렸다는 이야기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심각하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압박들이 좀 세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사실 1,4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대로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대한 압력은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물가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는 금리를 한번 낮추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낮추고 그래서 결국 상반기에 한번 낮추고 6월 달에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한 번 정도 더 낮추거나 조금 더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은 두 번 정도 낮추는 이런 정책들이 피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금리를 못 낮췄던 가장 큰 이유는 외환 시장의 문제였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뭐 미국의 관세 정책 역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추려는 정책들을 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금리를 연내 못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사실 기준금리 낮추는 건 좀 부담이 된다는 건 외환시장 차원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우리나라만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도 기준금리가 높은데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다음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긴 한데 다만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달러 환율을 좀 그러니까 달러 약하게 유지하겠다는 이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조금 상쇄되는 측면 역시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라서 투표장 향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역시 날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나오실 때는 햇볕과 소나기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양우산 챙겨주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아침인 지금은 서울 기온이 17도 안팎으로 공기가 선선한데요.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햇볕이 강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요란하게 쏟아질 수도 있다고요? 네, 요즘 치솟는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북과 경북 지역에서는 이 소나기와 함께 무려 1cm 안팎의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내리는 소나기도 벼락과 돌풍 그리고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란한 소나기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쏟아질 수 있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로 내리는 양은 차이가 나겠지만 한때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 구름만 아니라면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안개가 다소 짙은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5도, 부산은 17.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5월의 끝자락인 만큼 예년 수준이라고 해도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도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되고요. 서울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곳곳에서 고농도 오존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전 투표가 이어지는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만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에서는 한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5월 2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